닭, 닭. 고기 불판을 닦는 내 손놀림 위로 마감 시간을 재촉하는 벽시계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새벽 1시, 마지막 손님이 남긴 기름때와 사투를 버리는 동안 온몸은 이미 파김치가 된 지 오래였다. 들이마시는 숨결마다 짙게 밴 고기 냄새와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기운이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다. 사장님은 피곤한 얼굴로 하품을 하며 내게 일당이 든 낡은 봉투를 건넸다. 서윤아, 고생했다. 내일도 늦지 말고. 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꾸벅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긋지긋한 고기 냄새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는 듯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넌사인과 취객들의 고성, 귓가를 스치는 빠른 발걸음들. 그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향했다. 집비라고 부르기엔 다소 초라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 그곳까지는 걸어서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버스비 몇 푼을 아끼기 위한 발걸음은 하루 12시간의 노동으로 단련된 이골이 난 습관이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이 길의 끝에 나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외풍이 드는 차가운 방과 병든 동생, 그리고 막막한 내일뿐이라는 사실이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듯했다. 마침내 익숙한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낡은 주택들 사이로 위태롭게 솟아있는 우리 집 옥상으로 향하는 좁고 가파른 철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마치 내 고단한 삶의 신음소리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와락 껴안았다. 보일러를 켜는 것은 사치였다.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우리 자매에게 이 방의 냉기는 익숙한 불청객이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희미한 백색광을 쏟아냈다. 방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좁았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낡은 옷장과 책상, 그리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부자리 2채가 세간의 전부였다. 내 구역은 되는 대로 옷가지를 던져놓아 어수선했지만 동생 서아의 잠자리는 병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머리맡 작은 협탁 위에는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된 약봉지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저 약들이 내 동생의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콜록, 콜록. 이불 속에서 작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동생에게 다가갔다. 곤히 잠든 줄 알았는데 작은 뒤척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서아의 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다행히 열은 없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는 동생의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과 앙담은 입술이 애처로웠다. 선천성 심장 판막 질환. 태어날 때부터 서아의 작은 심장은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나는 서아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싱크대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말았다. 김치 한 조각. 이것이 오늘 나의 첫 끼이자 마지막 식사였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먹어야 했다. 내일 또다시 일을 하려면, 서아를 지키려면 쓰러져서는 안 됐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소리를 내며 옥탑방의 얇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저녁부터 흐리더니 기어코비를 쏟아내는구나.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촛불처럼 위태로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가냘픈 동물의 울음소리였다. 영, 아주 작고 절박한 소리. 나는 하던 식사를 멈추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어두운 골목 저편, 쓰레기 더미 옆에서 무언가 하얀 뭉치가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고양이였다. 신경 쓰지 말자.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이야. 나는 애써 창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꼭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던 몇 년 전 우리의 모습 같아서.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을 때 세상에 버려진 우리 자매가 내지르던 소리 없는 비명 같아서 결국 나는 낡은 우산을 집어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제발 내가 돌아왔을 때 없어져 있어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다가갔지만 하얀 뭉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페르시안 고양이였다. 비싼 품종이라는 것쯤은 나 같은 문외한도 알 수 있었다. 짙은 회색 눈동자는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마도 주인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이리 온, 내가 손을 내밀자. 고양이는 잔뜩 경계하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속삭였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몇 번의 시도 끝에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내 손길을 허락했다. 차갑게 젖은 털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나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서아가 깰까봐 조심조심 현관문을 닫고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떡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당장 이 녀석을 씻기고 말려줄 곳도 마땅치 않았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다. 엄마의 유품인 내가 가장 아끼는 부드러운 수건이었다.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고이 간직해온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수건으로 고양이의 온몸을 구석구석 닦아주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처음엔 버둥거렸지만 내 진심을 느꼈는지 이내 얌전히 몸을 맡겼다. 뽀송뽀송해진 고양이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내일 아침 서에게 주려고 사둔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야옹하고 우는 작은 소리에 나는 결국 작은 그릇에 우유를 반쯤 따라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우유를 핥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텅 비었던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많이 배고팠구나. 천천히 먹어. 나는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 날이 밝으면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그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이 차가운 방에서 온기를 나누자고 다짐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아와 고양이가 모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내 공간으로 돌아왔다. 피곤함에 눈이 저절로 감겼지만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 밑에 숨겨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자물쇠도 없는 상자였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비밀이 담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와 마른 약초가 뒤섞인 쿰쿰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는 비단으로 감싼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우리 가문의 보물, 화이남 말록이었다. 혹한의 눈 속에서도 인내하며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가문의 이름. 화인당의 모든 것이 담긴 비서.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빽빽하게 들어찬 한자와 세밀하게 그려진 약초 그림들. 붓으로 쓴 글씨는 힘이 넘쳤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덧붙인 현대적인 해석과 임상 경험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한때 나는 이 책의 모든 것을 외울 만큼 총명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약초를 배우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약재 시장을 누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화인당의 대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 그것이 내 운명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억울한 누명, 경쟁자의 악랄한 음모,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사기꾼의 딸이라는 주홍글씨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는 꿈을, 이름을, 과거를 모두 묻어야 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하는 강서윤이라는 이름의 생활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책은 내게 희망이자 절망이었고 자부심이자 족쇄였다. 이 안에 담긴 지식이라면 어쩌면 서아의 병에도 아니,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생각을 지웠다. 헛된 꿈이었다. 나는 이제 의원이 아니었다. 세상의 불신과 냉대를 뚫고 나아갈 힘도 자격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책을 덮고 상자에 넣었다. 다시 책상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나의 과거를, 나의 꿈을, 나의 정체성을 봉인하듯이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든 동생과 낯선 곳에서 안정을 찾고 새근새근 잠든 고양이, 그리고 그 둘을 지키기 위해 잠들지 못하는 나.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나는 텅 빈 밥그릇을 앞에 둔 채 기약 없는 내일을 생각하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의 밤은 내게만 유독 길고 차가웠다. 무균실처럼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제이글로벌 35층 회의실을 감돌고 있었다. 길게 뻗은 테이블 끝에 앉은 나는 맞은편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서를 넘기는 박 부장의 무능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 부장, 지금 내게 이 숫자들을 믿으라는 건가? 3분기 예상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0% 하락했는데 그 원인이 계절적 요인과 시장 불확실성이라고.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임원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그게 대표님,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수 제이글로벌에 월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깟 변수 하나 예측 못해서 나에게 이런 종이 쪼가리를 들이미는 건가? 기회비용과 리스크 관리는 폼으로 있는 단어인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미니어처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욕망이고 전쟁이며 기회였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다. 감상 따위는 사치였다. 내게 세상은 오직 해결해야 할 문제와 쟁취해야 할 목표. 두 가지로만 나뉘었다. 박 부장, 보고서는 다시 올려.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담긴 보고서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자네 책상도 함께 치워야 할 걸세. 네. 대표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내게 다가와 허리를 숙이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의 중에 사적인 용무로 나를 찾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 뭔가 중요한 일이 터졌다는 신호였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임원들에게 덕짓으로 10분 휴식을 명하고 김 비서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김 비서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러를 찾았습니다. 러, 그 이름의 순간 내 안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어젯밤 집을 나간 뒤로 종적을 감췄던 내 유일한 가족, 페르시안 고양이. 어디서 어제 새벽 어떤 아가씨가 비에 젖은 러를 발견하고 밤새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목걸이에 적힌 회사 주소를 보고 연락처를 수소문해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 댁에 저희 직원을 보내 러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가씨라고? 네, 옥탑방에 사는. 형편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례금은 한사코 거절하며 고양이가 무사히 돌아가서 다행이라는 말만 전해달라고 했다더군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이 서울 바닥에서 대가 없는 선인은 멸종된 지 오래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잠시 그 아가씨의 얼굴을 상상해 보려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일 뿐. 중요한 것은 러가 무사하다는 사실이었다. 알았다. 러가 도착하면 바로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리고 윌리엄스 회장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내 목소리에 김 비서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아직입니다. 사모님의 편두통이 여전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연결해준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회장은 사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계약서 최종 사인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대표님, 젠장 J글로벌의 미래가 걸린 수조 원짜리 계약이 여자 하나의 두통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세상은 이토록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다시 회의실로 향했다. 그때가 없는 선의를 베풀었다는 옥탑방 아가씨의 존재는 거대한 비즈니스라는 톱니바퀴 속에서 순식간에 잊혔다. 강서윤의 시점.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밤새 내 옆에서 웅크리고 잠들었던 하얀 고양이가 햇살의 온기에 나른한 듯 기지개를 켰다. 잘 잤니? 내가 나지막이 말을 걸자. 고양이는 대답 대신 내 손에 제 머리를 부비며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룻밤 사이에 경계심을 완전히 푼 모양이었다. 나는 어젯밤 남겨둔 우유를 마저 따라주었다. 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핥던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서윤아, 무슨 소리야? 잠에서 깬 서아가 부스스한 얼굴로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고양이를 발견한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 고양이다 언니. 어디서 났어? 어젯밤에 길을 잃었나 봐. 비 맞고 있길래 데려왔어. 서아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아픈 아이답지 않게 동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서아였다. 고양이도 서아의 순수한 마음을 느꼈는지 얌전히 쓰다듬는 손길을 받아들였다. 잠시나마 잿빛이던 우리의 작은 옥탑방의 생기가 도는 듯했다. 주인 찾아줘야지. 목걸이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 아마 부잣집 고양이인 것 같아. 내 말에 서아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주인이 많이 걱정하겠다. 그래도 가기 전에 이름은 지어주자. 하야니까. 눈송이 어때? 그래, 눈송이 좋네. 우리는 눈송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잠시 힘든 현실을 잊었다.
내가 아침 일찍 나서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나는 목걸이에 적힌 제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비서실이라는 곳으로 연결되었고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무척 고마워하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저 고양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짧았다. 서아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은 내가 오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던 순간이었다. 서윤아, 수미, 서아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동생에게 달려갔다. 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동생의 모습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179에 전화를 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았다. 서아야, 정신 차려 언니 봐. 제발.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응급실의 소란함과 분주함 속에서 나는 이방인처럼 복도에 서서 수술실 램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제발 신이 있다면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서아만은 제발.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 네 저예요. 서아는, 제 동생은 괜찮은가요? 응급처치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기존에 앓던 판막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이제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일주일 안에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하지만 수술비가 의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내게 수술비와 입원비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를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평생을 꼬박 벌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일주일, 시간이 단 일주일 뿐입니다.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해보세요. 병원에서도 최대한 돕겠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의사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기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 보였다. 저 작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어치가 저 차가운 숫자로 매겨져 있었다. 그날부터 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일하던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가장 먼저 은행을 찾아갔지만 담보도 안정적인 직업도 없는 내게 대출을 해줄 은행은 없었다. 차가운 눈빛의 상담원은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몇 안 되는 친구들과 멀어진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다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기 바빴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동정과 부담감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내 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하루, 이틀, 사흘, 서아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매일 병원 복도에서 쪽잠을 자고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다. 절망이 온몸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이대로 내 동생을 떠나보내야 하는 걸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하게 약속된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병원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던 내 머릿속에 문득 어젯밤의 고양이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고양이의 목걸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이름, 제이 글로벌. 그래, 그 고양이의 주인
엄청난 부자일 것이다. 그에게는 어쩌면 내 동생의 목숨값이 그저 껌값일지도 모른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아니, 지푸라기가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영혼을 모두 걸어야 하는 동아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중에 남은 마지막 현금을 털어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강남 J글로벌 빌딩으로 가주세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비에 젖은 택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마천루처럼 솟아있는 J글로벌 빌딩 앞에 섰을 때 나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내가 사는 옥탑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 내가 감히 발들일 수 없는 그들만의 성.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서아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빌딩 로비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경비원들이 몇 번이나 와서 나를 쫓아내려 했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온몸이 비에 젖고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을 때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체 그가 타고 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긱!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어디서 죽으려고 환장했어.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뒷좌석에 창문으로 다가갔다. 어둡게 썬팅된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다. 흙탕물이 스며들어 무릎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감각도,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창문 너머의 그 남자에게 나의 절박함이 전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가 결심한 듯 천천히 들어올렸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얼굴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내 마지막 자존심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내던지는 한마디였다. 제발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아니,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동생을 살려만 주신다면.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뱉었다.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그 약속을. 1년 동안 제 자신을 그에게 팔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1년 동안 제 자신을 그에게 팔겠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외치는 여자의 말이 차 안의 정적을 갈랐다. 운전기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바람을 들이켰고 나는 무표정하게 창밖의 여자를 응시했다. 강서윤, 어제 내 고양이 러를 돌봐주었던, 대가 없는 선의를 베풀었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 어제 김 비서에게 보고받았던 형편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옥탑방 아가씨는 오늘 자신의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팔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흥미로운 상황이었다. 내 인생은 철저한 등각요한의 법칙 위에서 움직였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여자는 지금 내게 자신의 1년이라는 시간과 자신이라는 존재의 소유권을 대가로 동생의 목숨값을 요구하고 있었다.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지극히 비효율적인 거래 제한. 평소의 나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내게 타인의 불행에 공감할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빗속에서 처절하게 떨고 있는 저 모습에서 어제 비에 젖어 떨던 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 연약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았던 여자의 선의가 내 안의 계산기를 잠시 멈추게 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저 내 소유물에 온정을 베푼 자에 대한 변덕스러운 호기심일 뿐. 나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네, 대표님, 저 여자 병원으로 데려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즉시 진행시켜.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한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분은 필요한 조치가 끝나면 내 서재로 데려와 나는 창밖의 여자에게 더 이상 시선을 주지 않고 앞을 향해 명령했다. 출발해.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 속에서 김비서에게 부축받아 일어서는 여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나는 방금 내가 내린 결정이 내 완벽한 통제하의 세계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오후 J글로벌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내 개인 서재에서 나는 강서윤이라는 여자를 다시 마주했다. 꼬박 하루를 굶고 비를 맞은 사람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꼿꼿한 자세였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그림자는 감출 수 없었다. 김 비서가 내 앞에 두툼한 서류철과 계약서 한 부를 내려놓았다. 대표님, 강서윤 씨 동생인 강수아 양은 현재 서울 제2메디컬센터 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인 서정훈 박사님의 집도해 긴급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현재는 회복 중이며 경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열었다. 강수아의 진단서, 수술 기록,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비용이 빼곡히 적힌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 연봉에 비하면 사소한 금액이었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평생을 벌어도 감당 못할 액수였다. 나는 계약서를 여자 앞으로 밀었다. 읽어봐. 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했다. 제1조 갑은 을의 동생 강수아의 모든 치료 및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을은 그 대가로 계약일로부터 만 1년간 갑의 요구에 따른 노무를 제공한다. 제2조 을은 갑이 지정한 거처에 상주하며 가사관리 및 개인 비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갑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모든 업무 지시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제3조 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갑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항 제7조 계약은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한 순수한 고용 계약이다. 계약 기간 중 갑과 을은 어떠한 형태의 사적인 감정 교류도 배제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는 여자가 이 조항 앞에서 무너지거나 혹은 모욕감을 느끼며 반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글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어 내려갈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스여격, 서걱. 자신의 이름 3글자를 써 내려가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내게 애원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감사도 원망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 펜트하우스 서관에 있는 게스트룸을 사용하게 될 거야. 필요한 것들은 김 비서가 알려줄 테니 지시에 따라. 네, 그것이 그녀가 내게 처음으로 한 대답이었다. 강서윤이 내 삶에 들어온 첫 몇 주는 그녀가 없는 것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유령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완벽하게 준비된 아침 식사와 간 내린 커피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내 서재의 책들은 알파벳 순으로 다시 정리되었고, 흐트러져 있던 서류들은 프로젝트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었다. 그녀는 내 동선에 절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서재에 있으면 거실을 청소했고, 내가 거실에 나오면 주방으로 사라졌다. 식사 시간이 되면 소리 없이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식사를 마칠 때쯤이면 다시 유령처럼 나타나 그릇을 치웠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간이 완벽했고, 집안일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 모든 것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계약에 명시된 노무의 이행일 뿐이었다. 나는 만족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돈으로 산 완벽한 서비스, 감정 노동 따위는 필요 없는 깔끔한 거래.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싹 텄다.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존재를 지울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심지어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같았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깬 것은 오수진이었다. 태아 씨, 나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소파에 앉아 경제 잡지를 읽고 있었다. 오수진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와 마치 자기 집인 양 소파로 다가와 내 팔에 매달렸다. MK그룹 5회장의 외동딸, 집안 어른들끼리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혼담을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 내 약혼녀 행세를 하고 다니는 여자였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딸이기에 내치지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는 가끔 피곤했다. 오늘은 웬일이야. 보고 싶어서 왔죠. 다음 주 우리 가족 저녁 식사 잊지 않았죠? 아빠가 태아 씨 꼭 보고 싶어 하셔. 그때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던 강서윤과 오수진의 눈이 마주쳤다. 오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위아래로 강서윤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머, 넌 누구니 새로운 가사 도우미. 강서윤은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그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오수진의 심기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내가 묻잖아. 귀먹었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들여서. 수진아, 내 차가운 한마디에 오수진은 입을 다물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했다. 잠시 후 오수진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레드 와인잔을 들고 일어서다. 실수인 척 강서윤의 하얀 유니폼 블라우스 위로 와인을 쏟았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손이 미끄러졌네. 옷값은 보상해 줄 테니 얼른 가서 걸레 가져와서 여기 닦지 않고 뭐해. 모욕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서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붉게 물들어가는 자신의 옷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오수진과 나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다. 분노도 억울함도 수치심도 없었다. 마치 감정 회로가 완전히 차단된 사람 같았다. 그녀의 반응에 되려 흥이 식었는지 오수진은 몇 마디 더 투덜거리다 돌아갔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버린 걸까? 운명의 그날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윌리엄스 회장과의 계약이 걸린 마지막 만찬. 나는 그들을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최고의 셰프를 불러 코스 요리를 준비시켰고 강서윤에게는 서빙과 보조 역할만 맡겼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윌리엄스 회장은 내 비전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계약은 거의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그의 아내 앤더슨 부인이었다. 그녀는 식사 내내 창백한 얼굴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 일이 터졌다. Oh, darling, I can't. 앤더슨 부인이 신음하며 이마를 감싸 쥐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졌다. 약 어디 있지? 윌리엄스 회장이 당황하며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아내에게 건넸지만 그녀는 약을 삼킬 힘조차 없어 보였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 비서는 벨 실구를 부르려 했고 윌리엄스 회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의 등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나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그때였다. 디저트 트레이를 들고 막 거실로 들어서던 강서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트레이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앤더슨 부인에게 다가갔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다. 네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강서윤은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앤더슨 부인의 손목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파인 곳 합곡혈을 강하게 지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인의 목덜미와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을 능숙하게 쓸어내렸다. What are you doing? 윌리엄스 회장이 놀라 소리쳤지만 강서윤은 흔들림 없었다. 잠시만 진정하세요. 부인, 제 말 들리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정확한 손길에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앤더슨 부인의 호흡이 거짓말처럼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강서윤은 지압을 멈추지 않은 채 곁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님, 주방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잔과 꿀, 그리고 생강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고용인의 것이 아니었다.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전문가의 것이었다. 김 비서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몇 분 뒤 강서윤은 김 비서가 가져온 재료로 즉석에서 따뜻한 생강꿀차를 만들어 앤더슨 부인에게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차를 몇 모금 마신 앤더슨 부인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경련이 사라지고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쁜 숨을 고르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강서윤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머리가 통증이 사라졌어요. 늘 나를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윌리엄스 회장은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고 김 비서는 경이로운 눈으로 강서윤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강서윤이라는 여자를 보고 있었다. 며칠 전 와인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연민과 깊은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확신에 찬 눈빛. 그것은 단순한 가사도우미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는 계약서 7조를 떠올렸다. 어떠한 형태의 사적인 감정 교류도 배제한다. 하지만 방금 내가 본 것은 그녀가 가진 가장 깊고 사적인 영역의 일부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능력.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앤더슨 부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내게 팔려온 을이 아니었다. 내 통제에 있던 변수가 이제 내 예상을 벗어난 미지수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거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탐색의 시작이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묻고 있었다. 강서윤, 당신 대체 누구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윌리엄스 부부가 돌아간 후에도. 서재에는 값비싼 와인향 대신 낯선 생강과 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조금 전의 광경을 몇 번이고 되감기했다. 고통에 울부짖던 앤더슨 부인,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던 강서윤. 그녀의 손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고요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뼈에 새겨진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나는 인터컴을 눌러 김비서를 호출했다. 몇 분 후 굳은 표정의 김비서가 서재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도 아직 경악의 여운이 남아있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강서윤 씨, 저녁 식사 후에는 뭘 하고 있지? 자신이 머무는 서관 게스트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합니다. 김비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 섰다. 내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강서윤에 대해 다시 조사해. 내가 놓친 것이 있을 거다. 출생, 가족관계, 학력, 교우관계, 과거 행적,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이건 명령이야.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 지시에 김 비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강서윤이라는 미지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내 집에서 내 통제에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불균형은 나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두툼한 파일 하나를 들고 내 집무실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 미묘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강서윤 씨의 과거를. 나는 파일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강서윤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평범한 이력서가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기록.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나는 파일을 계속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관계 항목에서 눈을 멈췄다. 아버지 강인호, 어머니 윤지수, 그리고 그 아래 빛바랜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가 붙어 있었다. 명의의 몰락, 불법 약자의 사용으로 구속된 화인당 강인호 원장. 화인당. 10여 년 전 강남 일대에서 이름을 날렸던 한의원이었다. 희귀병과 난치병 치료의 명가로 알려져 정재계 인사들까지 줄을 서서 진료를 받던 곳. 나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화인당이 식약처에서 금지한 불법 약재를 사용하여 환자를 위독하게 만들었고 원장 강인호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 그 사건으로 화인당은 문을 닫았고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소송에 휘말려 가무는 풍비박산이 났다. 강인호 원장은 옥중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강서윤, 그녀는 몰락한 명의의 딸이었다.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이다. 그녀의 손길과 눈빛에 담겨있던 확신의 정체가 이제야 설명이 되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장에 있었다. 김 비서는 화인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경쟁업체의 자료를 첨부해 놓았다. 당시 최가제약이라는 이름의 작은 제약회사. 화인당에 약재를 납품하던 회사 중 하나였던 최가제약은
화인당이 몰락한 직후 그 자리를 꿰차고 급성장했다. 그리고 몇 년 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고 2년 전 제이글로벌에 인수합병되었다. 그리고 그 최가제약의 대표이사, 그의 젊은 시절 사진 아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진욱, 현재 제이글로벌 바이오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이자 사내에서 내 입지를 가장 끈질기게 위협하는 인물.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최 이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최 이사가 강서윤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원수의 소나귀에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를 내 손으로 내 집에 들였다. 세상에 이보다 더 지독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나는 파일을 덮었다. 더 이상 강서윤은 내게 흥미로운 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손에 넣은 최 이사를 향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녀 자신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만 나는 강서윤을 숨겨진 보석이라 생각했다. 내가 헐값에 사들인 계약서 한 장이 어쩌면 수조 원짜리 윌리엄스 계약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등강요한의 법칙을 신봉하는 사업가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서윤의 시점, 서울 제2메디컬센터 VIP 병동.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1인실에서 서한은 예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진 얼굴로 웃고 있었다. 언니, 이 책 봐. 진짜 웃겨. 내 동생이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까르르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었다. 이 기적을 위해 내가 무엇을 팔았는지 서한은 영원히 몰라야 했다. 천천히 읽어. 눈 나빠지겠다. 알았어, 잔소리쟁이 언니. 나는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권태아라는 남자가 만들어준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서한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비록 내 영혼을 저당 잡혔지만 서아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는 매일 밤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자 김 비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서윤 씨, 대표님께서 서재에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서재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서재 안 권태하는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최고급 보이차 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앉아.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여 자리에 앉았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우려내 내 앞에 찻잔을 놓아주었다.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친절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앤더슨 부인일 말이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윌리엄스 회장이 정식으로 요청해왔어. 아내의 치료를 강서윤 씨에게 맡기고 싶다고. 물론 최고의 의료진과 협력하는 조건으로 성공한다면 보수는 원하는 만큼 맞춰주겠다고 하더군.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굳게 말아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면허도 없습니다. 제가 함부로 나서는 것은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사기꾼의 딸,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버지의 절망 어린 얼굴.
나는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당신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권태아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건 응급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는 명령하는 대신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앤더슨 부인은 지난 10년간 원인 모를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 하지만 당신은 단 10분 만에 그녀의 고통을 멈췄어. 당신에게는 그들을 도울 힘이 있어. 강서윤 씨, 그의 말에 심장이 흔들렸다. 환자를 돕는 것. 그것은 내 아버지의 신념이었고 한때 나의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나에게 너무나도 아픈 상처였다. 저는 못합니다. 제발 이 일에 저를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내 간절한 애원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다. 좋아. 그럼 조건을 걸지. 만약 당신이 앤더슨 부인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의 계약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어때?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자유.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것. 6개월 먼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는 내 가장 깊은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갈등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미래의 자유 사이에서 저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때 병원에서 환하게 웃던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앤더슨 부인의 얼굴이 겹쳐졌다. 나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이 능력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지도 모른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나는 권태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그에게 종속된 유령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입니다. 성공한다면 계약 기간을 8개월 단축해 주십시오. 남은 4개월만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책임은 대표님께서 진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하겠습니다. 내 당돌한 역제안에 권태아의 눈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이내 흥미롭다는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웃었다. 좋아, 그렇게 하지. 그렇게 나와 그 남자 사이에 두 번째 계약이 맺어졌다. 나는 내 자유를 걸고 다시 한번 금기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 VIP 룸 J글로벌의 최진욱 이사가 맞은편에 앉은 오수진에게 최고급 샴페인을 따라주며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우리 수진 아가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누가 우리 아가씨 속이라도 썩이나. 최 이사님도 참 별일 아니에요. 오수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불만이 가득했다. 최 이사는 그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별일이 아닌 것 같지 않은데 혹시 권 대표가 집에 들였다는 그 가사 도우미 때문인가? 오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이 바닥이 다 그렇지.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 듣자 하니 권 대표가 그 여자한테 푹 빠졌다던데. 천안 촌뜨기 계집이 이상한 민간요법 같은 걸로 사람을 홀려서 권 대표의 펜트하우스를 꿰찼다고 말이야. 최 이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오수진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의 계산대로 오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그 여자는 그냥 고아 출신의 불쌍한 애일 뿐이에요. 태아 씨가 동정심에 걷어준 걸 가지고 동정심 수진 아가씨, 권 대표 같은 남자가 동정심 때문에 자기 집에 여자를 들이는 거 봤어. 그 여우 같은 계집이 작정하고 꼬리친 거지. 이러다가 윌리엄스 계약건까지 그 여자 공으로 돌아가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제이글로벌에서 정식 직함이라도 하나 받게 될 걸 안주인 행세는 시간 문제고, 최진욱의 말은 독처럼 오수진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쯧쯧, 안타까워서 그래. MK그룹의 고명딸이자 서울 사교계의 여왕인 오수진이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계집애한테 자리를 뺏기게 생겼으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마침내 오수진이 미끼를 물었다. 최진욱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그녀 자신을 위한 조언인 척 해결책을 제시했다. 방법이 왜 없어? 그 여자의 정체를 만천에 까발리면 되지. 그는 다가오는 주말에 열리는 한미의료협력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이글로벌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다. 그날 모든 언론과 의학계 거물들이 모일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수진 아가씨가 직접 나서서 그 여자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태아 씨를 구해주는 그림을 만드는 거야. 그럼 모두가 수진 아가씨야말로 권 대표의 옆자리에 어울리는 현명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최진욱의 교활한 속삭임에 오수진의 눈이 위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질투에 눈이 먼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남자를 되찾고 경쟁자를 짓밟을 수 있는 통쾌한 복수극이라고만 생각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오수진이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어리석은 광대가 기꺼이 칼춤을 춰주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권태아와 그가 아끼는 정체불명의 여자. 강서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 고급 샴페인과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공기. 그 모든 것이 옥탑방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는 아득히 먼 별세계의 것이었다. 권태아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옷은 소박했지만 기품이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원피스였다. 하지만 이런 비싼 옷을 걸친 내 모습이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어깨를 애써 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긴장할 필요 없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부터 그는 내 긴장을 알아차린 듯 했다. 당신은 그저 윌리엄스 회장 부부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저 손님일 뿐이니까. 그의 말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 보관된 담보물. 그것이 나의 진짜 정체였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윌리엄스 부부는 우리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맞았다. 특히 앤더슨 부인은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서윤 씨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았어요. 당신은 낙의 기적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기적이 아니라 동생의 목숨값과 내 자유를 맞바꾼 계약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평생 모를 것이다. 우리는 가장 앞자리
무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권태아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연단 앞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제2글로벌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존재감은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나는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 나와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지배자.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나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오늘 제2글로벌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첨단 서양의학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의 전통의학이 만났을 때 인류가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여기 그 가능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리가 난 쪽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다. 그곳에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오수진이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오수진 씨, 지금 무슨 행동입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거칠게 팔을 뿌리치고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2글로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권태아 대표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객석에 앉은 나를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 강서윤이라는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그녀의 말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윙 하는 이명과 함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소리만 들렸다. 저 여자는 의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근본도 없는 민간요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제2글로벌의 중요한 손님인 앤더슨 부인의 목숨을 위협했으며 이제는 권태아 대표까지 속여 이 자리까지 기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특별한 손님으로 소개하다니. 제2글로벌의 명성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객석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심장에 박혔다. 과거의 악몽, 사기꾼의 딸이라며 나를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숨이 막혀왔다. 오수진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강서윤 씨, 당신이 떳떳하다면, 정말 실력이 있다면 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직접 증명해 보시죠.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경멸, 호기심, 조롱, 동정. 수백 개의 눈동자가 창이 되어 나를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올라와서 증명해봐. 사기꾼. 오수진의 외침은 저주와도 같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과 같았다. 김비서의 시점. 전장, 나는 나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오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강서윤 씨를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대 저편 최진욱 이사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대로 달려가 강서윤 씨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발을 떼는 순간 최 이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권 대표, 진정하게. 지금 자네가 나서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야. 저 아가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줘야지. 안 그런가? 최 이사는 대표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교묘하게 그의 길을 막았다. 그 사이 행사장 보안 요원들이 대표님의 안전을 위해라며 그의 주변을 에워쌌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대표님은 자신의 행사장에서 자신의 사람들 손에 발이 묶인 꼴이 되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대표님이 얼마나 강서윤 씨를 이 자리에 데려오기 위해 공을 들였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얼마나 조심했는지도. 그런데 최 이사와 오수진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것이다. 무대 위로 올라서는 강서윤 씨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한 유리 인형 같았다. 나는 차마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었다. 오수진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객석의 한 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학자풍의 노인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저기 앉아 계신 분은 대한대학병원의 박진영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료계 분들이라면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원인 불명의 만성 어지럼증과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겁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진영 교수는 신경과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병조차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수진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만약 저 강서윤이라는 여자가 정말 용하다면 이 자리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박 교수님의 병을 진단해 보라고 하세요. 어디 한번 그 잘난 실력을 증명해 보시죠.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처형 선고였다. 세계적인 석학도 밝혀내지 못한 병의 원인을 아무런 장비도 없이 단지 눈으로 보고 진맥하는 것만으로 알아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최 이사는 강서윤 씨를 재기불능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기 위해 가장 악랄한 판을 짠 것이었다. 박진영 교수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런 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향한 이상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사회자는 최 이사의 눈치를 보며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자, 아주 특별한 시연이 되겠습니다. 강서윤 씨의 특별 진단 시간은 공정성을 위해 15분을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거대한 타이머가 나타났다. 판알성.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강서윤의 시점. 비판 이원을 푸틴 비싼 포링 50.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의 숫자가 핏빛처럼 선명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은 나를 조롱하며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눈부신 조명 아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내 앞에는 난처한 표정의 백발 노 교수가 서 있었고 내 뒤에는 나를 경멸하는 오수진이, 그리고 객석에는 수백 개의 의심과 조롱의 눈빛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멀리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권태하의 필사적인 눈빛이 보였다. 그의 눈은 미안하다고, 도망쳐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컨벤션 홀이 아니었다. 10년 전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법정의 재현이었다. 나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오수진의 목소리는 당시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하던 판사의 목소리와 겹쳐 들렸다. 또다시 반복되는구나. 이 지독한 악몽이. 나는 도망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렸다. 꿈을, 이름을, 과거를. 하지만 운명은 끈질기게 나를 추격해.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과거의 망령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부짖고 싶었다. 그때였다. 뇌리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서윤아, 의원은 사람의 몸을 고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단다. 병의 뿌리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삶 속에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과 눈을 믿고 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껴라. 그것이 화인당의 정신이다. 화인당의 정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떨림이 거짓말처럼 멎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것은 나 혼자만의 패배가 아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화인당의 명예에, 그리고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 앤더슨 부인의 믿음에 다시 한번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시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리고 내 앞에 박진영 교수를 향해 내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진맥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진맥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오수진은 어디서 감이라는 듯한 경멸의 표정을 지었고 객석의 의사들은 코웃음을 쳤다. 첨단 영상 장비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병을 고작 손목에 맥을 짚어 알아내겠다는 이 쇼가 가소롭다는 듯이 박진영 교수는 잠시 나를 빤히 바라보다 이내 말없이 손목을 내밀었다. 나는 그 앞에 놓인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 그와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의 모든 감각을 열었다. 가장 먼저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모두가 그의 어지럼증에만 집중했지만 나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의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꺼져 있었고 눈의 흰자 위에는 미세한 핏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입술은 핏기 없이 말라 있었지만 혀를 내밀어 보라고 청하자 혀에 가장자리에 선명한 입자국이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그의 몸이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기력 쇠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다음은 나는 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짧고 얕았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가 내뱉는 말의 음성 또한 힘없이 갈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교수님, 이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군. 혹시 20년 전 교수님 삶에 어떤 큰 변화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내 질문에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죽에.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화는 잘 되시는 편인지요? 입맛이 없어서 대충 때우는 편이야.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지.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꿈은 꾸지 않으시는지요? 자다가 몇 번씩 깨네. 악몽을 꿀 때도 많고
내 질문은 병의 증상에서 점점 그의 삶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저게 진단이랑 무슨 상관이야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병의 뿌리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절진, 나는 내 세 손가락을 그의 내민 손목 위에 가만히 얹었다.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내 모든 신경은 손끝에 집중되었다. 나는 그의 맥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이 지난 20년간 외쳐온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맥은 가늘고 빨랐다. 현악기의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현맥이 느껴졌다. 이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이 풀리지 않고 간에 울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맥이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하고 힘없는 맥이 함께 잡혔다. 심장의 기운이 거의 고갈되었다는 신호.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대형 스크린의 타이머 눈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무대 위의 오수진과 권태아를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컨벤션홀 전체에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박진영 교수님의 병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나 귀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객석의 의사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교수님의 병의 근원은 바로 간과 심에 있습니다. 오수진이 참지 못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지럼증이 간이랑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역시 사기꾼이었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한의학에서 가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온몸의 기운을 막힘없이 소통시키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풀지 못한 깊은 슬픔이나 억울함이 오랫동안 쌓이면 간의 기운이 울결되어 통제할 수 없는 불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화가 위로 치솟아 머리의 맑은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어지럼증과 이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박 교수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못하셨지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이라는 갑옷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으셨습니까? 박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또한 심장은 정신활동을 총괄하는 군주와도 같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오랜 시간 감정을 억압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오셨으니 심장의 피와 기운이 모두 마르고 고갈된 상태입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없고 늘 불안하며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몸의 주인이 힘을 잃었으니 온몸이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진단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중년의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궤변이군요. 당신이 말하는 간환이 심혈이니 하는 것들은 현대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교수님의 전정기관 기능 저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당신의 그 비과학적인 진단과 현대 생리학적 기전의 연관성을 증명해 보시오.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쏘아보았다. 오수진의 얼굴에는 이제 끝장이다 라는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간을 단순히 해독기관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감정의 조절과 혈액의 저장, 그리고 온몸의 기운 소통을 주관하는 장군의 장기로 봅니다. 장군이 노하여 통제를 잃고 날뛰면 그 휘하의 병사들이 전장을 이탈하여 멋대로 날뛰는 것과 같습니다. 간에 울결된 화는 일종의 염증성 폭풍을 일으켜 혈관을 타고 상승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열과 압력이 뇌의 미세 혈관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평형을 감지하는 민감한 전정기관에 과부하를 주어 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이 원인 불명이라고 부르는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들이 한의학에서는 이렇듯 감정의 실조와 장부 기능의 부조화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교수님께서 지금껏 복용해오신 신경안정제와 혈액순환 개선제는 당장 타오르는 불길의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증상은 완화될지언정 불씨의 근원인 울결된 감정과 고갈된 심장의 기운을 해결하지 못하기에 병이 십수년째 낫지 않고 뿌리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설명이 끝나자 질문을 던졌던 중년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박진영 교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 교수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홀 안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20년 전 제 외동딸이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동료 의사를 고소했지만 병원과 법은 모두 제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슬퍼할 시간도 분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20년간 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젊은 아가씨가 지난 20년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제 마음의 병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객석의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윌리엄스 회장이었다. 그는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 박수는 신호탄이 되었다. 처음엔 한두 명, 이내 수십 명, 그리고 마침내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의심과 조롱은 경탄과 존경으로 바뀌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덮쳤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오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무대 저편의 최 이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살기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내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때 인파를 가르고 한 남자가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권태하였다. 그는 더 이상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미안함과 그리고 내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뜨거운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차갑게 떨리던 내 손을 강하게 감싸 쥐었다. 그 온기가, 그 단단함이 지난 10년간 나를 올가매던 모든 불안과 공포를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객석을 향해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마이크에 대고 선언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이 글로벌이 찾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고했어. 강서윤, 당신이 이겼어. 대형 스크린 위 핏빛 같던 타이머눈에 멈춰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눈물인지 기쁨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침내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예감했다. 혹한의 눈 속에서 나의 작은 매화가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린 순간이었다.
컨퍼런스 홀은 아수라장이었다. 박진영 교수의 충격적인 고백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박수갈채. 그리고 내 선언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강소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를 내 등 뒤로 숨겼다. 김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인간 방패를 만들어 우리를 에워쌌다. 권 대표님, 저 여성분은 누구입니까? J글로벌의 새로운 프로젝트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수진 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들이밀어졌다. 강서윤의 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우리는 겨우 인파를 뚫고 비상 통로를 통해 컨벤션 홀을 빠져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그녀를 먼저 태우고 나는 차에 오르기 직전 김 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계획대로 진행해. 지금 당장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터뜨려. 알겠습니다. 대표님. 김 비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사의 한면 헤드라인은 전날 밤 컨퍼런스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사기꾼으로 몰렸던 그녀, 알고 보니 20명의 핵. J글로벌 권태하 대표. 파격적인 선언의 의미는 강서윤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전 9시 내가 터뜨린 진짜 폭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단독 J글로벌 최진욱 이사. 긴급 체포 10년 전 화인당 사건 재수사 착수. 기사는 내가 김 비서를 통해 검찰에 넘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0년 전 최진욱이 화인당에 납품하던 약재에 몰래 독초를 섞어 넣은 증거. 당시 식약처 담당자와 감정사를 매수한 녹취록. 그리고 그 대가로 오고 간 거액의 자금 내역까지. 또한 이번 윌리엄스 계약을 방해하기 위해 J글로벌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컨퍼런스에서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되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최진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에 연행되었다.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그는 모함이다, 권태하의 음모다 라고 발악했지만 그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난 이상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으며 자비가 없었다. 오수진 역시 스캔들의 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M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오 회장은 딸의 어리석은 행동에 경노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사교계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의 추방 조치로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파리로 쫓겨나듯 떠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정리된 오후 나는 서재에서 강소윤을 기다렸다. 그녀는 내가 준비시킨 변호사팀과 만나 법적인 절차와 향후 대응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고 온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전과 같은 절망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오수진 아가씨가 강서윤 씨를 잠시 뵙고 싶다고 합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강소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1층 로비로 내려갔다. 화려했던 붉은 드레스 대신 검은색 코트를 입은 오수진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강소윤을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래. 어차피 진심도 아니니까. 그녀다운 사과 방식이었다. 난 그냥 궁금했어. 태아 씨는 단 한 번도 나를
당신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봐준 적이 없었거든. 당신이 가진 게 대체 뭔지. 아따, 이제 알겠네. 난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당신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미워했어. 내가 틀렸어. 아니, 내가 졌어. 이걸로 됐지.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패배 선언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그녀 나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하는 자의 고요함만이 있었다. 오수진은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무 말 없이 뒤돌아텅 빈 로비를 걸어 나갔다. 한때 서울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강서윤의 시점, 오수진이 떠난 뒤 권태하는 나를 다시 그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가 나를 처음 신문하듯 앉혔던,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낯익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내 모든 것을 팔았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그는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다. 나의 이름과 그의 이름, 그리고 나를 올감했던 수많은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어떠한 형태의 사적인 감정 교류도 배제한다는 7조 항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접었다. 아주악! 그리고 다시 반으로 주악! 그는 계약서가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어나갔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들을 옆에 있던 휴지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나를 묶고 있던 족쇄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강서윤.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의 해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철 하나를 내 앞으로 밀었다.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장정된 서류철의 표지에는 금박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화인 한의학연구소 설립 제안서. 손이 떨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가 담겨 있었다. J-글로벌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해 전통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현대화하는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 최첨단 연구 장비, 최고의 연구 인력, 그리고 초대 연구소장 강서윤. 내 이름 석자가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박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직위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이름,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었던 화인당의 정신을 되살릴 기회였다. 아버지가 평생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꿈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제안서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이것은 꿈인가?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 이건 당신이 당신의 실력으로, 당신의 용기로 쟁취한 당연한 대가야. 나는 그저 당신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발판 하나를 놓아주는 것뿐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서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권태아의 손에는 서아가 좋아할 만한 온갖 과일과 책들이 들려 있었다. 언니 태아 아저씨. 서아는 우리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며칠 사이 내 동생은 이미 권태아를 친근한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다. 언니, 나 TV에서 봤어. 언니,
완전 멋있었어, 막. 이렇게. 서아는 내가 교수의 맥을 짚던 모습을 흉내내며 제잘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웃었다. 서아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그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권태하. 어색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완전한 가족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조용한 공원이었다. 해질녘, 서울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 당신을 본 건 당신이 내 고양이 러를 돌봐주었을 때였어.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는 그냥 별난 여자라고 생각했지. 이기심과 계산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대가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라니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존재였어. 내 세상의 규칙과는 맞지 않는. 그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차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세상의 모든 규칙이 무너져 내렸어. 당신의 그 처절한 눈빛이 내 두꺼운 갑옷을 단번에 꿰뚫어 버렸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당신이라는 변수가 내 모든 계산을 뒤엎기 시작한 게.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희생자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었어.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고 가장 잔인한 무대 위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지.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처럼 당신은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어. 나는 그런 당신에게 반한 거고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강서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고용주나 채권자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파트셔가 되고 싶어. 일에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나와 함께 가주겠어.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대표님의 그 차가운 계약서가 역설적이게도 저를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저를 구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 이야기의 구원자는 결국 저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 모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네,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태아 씨. 그가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천천히 다가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고 찾아온 고요한 새벽의 공기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내가 원장 강서윤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 이제 막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며 옥탑방에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던 24살의 강소윤과 지금의 내가 과연 같은 사람일까 하는 낯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내 집무실 창밖으로는 2년 전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부지에 세워진 화인 한의학 연구소의 정형이 펼쳐졌다. 전통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 기술이 조화를 이룬 연구소 건물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한의학 연구의 메카가 되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1년 전 파리로 유학을 떠나는 서아를 배웅하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건강하고 발랄한 미소를 띤 내 동생 서아. 그리고 그 옆에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은 나와. 그런 우리 둘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내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자. 권태하. 사진 속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아는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자신의 새로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원장님,
오후 진료 시작할 시간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네, 곧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흰 가운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연구원들이 내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사기꾼 혹은 운 좋은 신데렐라로 보지 않았다. 나는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와 수많은 임상 성공 사례들을 통해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연구소 1층에 위치한 화인 나눔 진료소. 이곳은 우리가 매주 2번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작은 진료소였다. 오늘은 그 진료가 있는 날이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어르신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고 진료실로 들어섰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보따리를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들어오셨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드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주눅이 든 듯 한참을 우물쭈물하다 입을 열었다. 내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동네 병원에 갔더니 늙으면 다 그런 거라고. 약도 없다고만 하고 여긴 용한 의원님이 계시다고 해서 폐가 될까봐 망설이다가 왔어요. 나는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잘 오셨어요. 어머님,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나는 2년 전 컨퍼런스 홀에서 박진영 교수님을 진단했던 것처럼 망문문절 사단법에 따라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살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한 노동과 가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 진맥을 마친 나는 할머니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님, 이건 나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몸을 너무 혹사해서 기운과 혈이 모두 마르고 찬 기운이 뼈마디에 스며들어서 생긴 병이에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나는 침 몇 개를 놓고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약첩을 보따리에 함께 싸드렸다. 이 약 꾸준히 드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뜻한 물에 족욕도 자주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다시 오셔야 해요. 아셨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진료실을 나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전 비 오는 날 밤 빗속에서 떨던 하얀 고양이를 떠올렸다.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선의가 돌고 돌아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대기실 한쪽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나눠주고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제이글로벌의 냉철한 대표 권태하가 아니라 그저 내 남편인 권태하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더니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진료소가 열리는 날이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이곳에 와서 굳은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모두 안절부절 못했지만 이제는 그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대표의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차갑기만 하던 그의 세상에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수고했어, 서윤아. 그가 내게 다가와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다. 당신도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완전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연구소 뒤편에 정성껏 가꾼 약초 정원을 함께 걸었다. 아버지의 책 화인한 말록에 등장하는 수백 가지의 약초들이 봄 햇살 아래 파릇파릇한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 연구소의 심장이자 나의 안식처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지난 2년간의 시간을 이야기했다. 박진영 교수님은 우리 연구소의 명예 고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윌리엄스 부부는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초의 이사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오수진에게서는 가끔 파리의 풍경이 담긴 엽서가 날아오곤 했다. 가끔 생각해 태아 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 그날 당신이 내 차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당신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 글쎄요, 아마 여전히 제이글로벌의 멋진 대표님으로 잘 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난 여전히 차가운 성 안에 갇힌 채 숫자와 실적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을 거야.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로.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내 배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 아래 이제 막 세상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아주 작은 새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당신과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새싹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계약이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야. 나는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농담을 알아듣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그리고 저 멀리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때 나는 내게 주어진 운명을 저주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 자신마저 팔아야 했던 절망의 시간을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가 때로는 가장 눈부신 시작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를 올감했던 계약서는 역설적이게도 나를 세상과 다시 연결해준 다리였다. 그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며 새로운 희망을 잉태했다. 나는 약초 정원의 작은 당귀 새싹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땅을 뚫고 솟아난 강인한 생명력. 마치 나의 모습 같았다. 내 인생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에게 찾아온 후 나의 두 번째 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